네,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하는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더웠죠. 지난 한 주간 진짜로. 김대희 총장님. 네, 너무 더웠는데요. 지난주 일요일 날 김해 봉화마을을 갔다 왔거든요. 네. 갔다 온 이유가 한 100명 정도 우리 한국 YMCA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청소년 한 100명 정도가 봉화마을에서 임진각까지 통일을 기원하는 자전거 국도순례 출발을 했거든요. 네. 여수 쪽 청소년들은 한 11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일요일 날 그 김해 봉화마을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요. 네. 열심히 해라 하고 저는 자전거 안 타고 바로 여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물론 가셔야죠. 작년에 여수에서 출발했고요. 네. 아마 내년에도 우리 여수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더운 날 폭염 쪽이지만 제가 아침까지도 오전까지도 확인해 본 결과 아무도 안 다치고요. 오. 지금 수원을 통과 중이라더라고요. 와. 그래서 일요일 날 임진각에서 12시에 해단식을 할 건데요. 네. 아이들 굉장히 대단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친구들이 열심히 달리면서 한 30명 되거든요. 이 어린 친구들이. 근데 한 번도 낙오됨이 없이 가는 거 보고 폭염 속에서도 아이들이 이 꿈을 가지고 평화와 통일이라는 꿈을 가지고 600km를 하루에 100km씩 자전거를 달리는 모습 보니까 우리도 덥다고 에어컨 바람 밑에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들 그러게요. 응원하고 박수치고 할 건데요. 아마 건강한 이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도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진 한 주였습니다. 네, 끝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완주하기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네,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그 지난주 토요일 저희 방송 끝나고 토요일 날 여순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거든요. 행정안전위원회죠. 여기 위원장을 신정훈 나주 출신 국회의원이 하는데 이 위원장께서 친히 그 전라남도 동부청사에 와서 여순 유족들과 여순 관련된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큰 성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야당 의원들의 공부 모임이 있다고 하구만요. 그 공부 모임에서 여순 관련된 문제와 현황과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번 국정감사 안에서 여순 사건 위원회를 위해 국정감사 이전에는 업무 보고도 좀 받고 국정감사 때는 피감 기관으로 선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좀 성과들이 있었고 네. 이제 본인들도 여순 사건 특별법이 여야의 문재인 그러니까 21대의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조직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고 사건과 관련된 처리 속도나 주도성들을 너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네.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7월 29일 날 연관돼서 지난 5월 28일 날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여수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순천역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금 좀 소란스러웠었죠. 그 관련해서 제가 그 책임을 지고 경찰 조사를 잘 받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대학 때 학생운동 이후에 처음으로 받는 조사에서 굉장히 떨리고 그러나 굉장히 경찰에 계신 분들도 정중하게 또는 이 사건의 내용의 장점에서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서 혹여 뭐 하여튼 잘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네요. 정말로. 떨리더라고요 은근히 경찰서든 경찰서라니요. 좋은 일로도 나쁜 일로도 가지 않는 것을 좀 잘할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두 분 다. 자, 그럼 본격 주제 토크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자마자 임명장도 받지 않고 방통 위로 출근을 했습니다. 청문회 전부터 극우적 발언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각종 논란이 있어 왔는데 임명 강행이 결국 됐고요. 또 하나 윤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태극기 세력을 이끌던 인사가 노동개혁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총평과 함께 또 지역에 미칠 또 지역 공영방송에 미칠 영향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인사청문회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2000년도부터 이제 법적 기구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야당뿐만 아니라요, 언론이나 시민사회, 뭐 정치권 내에서도 가장 최악의 인물이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구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질이나 도덕성, 그리고 정치행 능력 자체도 최악이었고요. 물론 이제 도덕성의 문제, 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또 구구적인 역사관, 그리고 반민족적인 그러한 좀 가치관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관으로 임명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이는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아바타를 심어놓은 거다라는 야당의 비판을 저는 일정하게 수긍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했다면 과연 이런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과연 임명을 했을까 하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네. 야당은 뭐 역설적이게도 이번 방송통신위원장의 첫 업무가 불법적 행위라면 탄핵을 바로 돌입하겠다는 내용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제 본회의에 탄핵을 의결하면서 결국은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실상 국민들 한 80%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강행한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아니면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요. 네. 어떻든 본인 스스로가 이건 그만둬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전히 이제 강행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시민사회나 국회에서 명확하게 이 문제를 좀 따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또 이번 임명 청문회 보시면서 김석 총장님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직자는 어떠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언론인은 어떠해야 된다.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어떠해야 된다. 누가 지침과 가르침을 주지는 않았죠. 물론 이제 공무원들은 공무원 관련된 법적 조항들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번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3일간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극우적 발언과 굉장히 잘못된 머릿속에 대한 사고. 저는 이 머릿속에 있는 사고나 이런 것은 대한민국이 정치 이념이랄지 사상을,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 MBC 사장 시절, 그리고 MBC에서 근무할 때부터 본인이 썼던 법카랄지 이런 것들에 말도 안 사적 비용 되는 관련해서 네. 사용 내용들을 놓고 본다면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야말로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뻔뻔하게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처럼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임명되고 있는 장관들 또는 어떤 기관장들의 모습들이 거의 일관되게 도대체 왜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은 MBC 출신이 MBC를 망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일 종족주의랄지 이런 식의 굉장히 극우적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 뭐 이런 원장으로 가서 또 사도광산도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강제 노동을 빼버리는 가운데서 이렇게 용인해 줘 버리는 방식으로, 이 굉장히 일관된 방식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상황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을 임명하고 강행하고 이걸 내버려 두는 정부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 그래서 한편으로 뭔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네. 부글부글 끓는 마음들을 뭔가 이렇게 속일 수가 없을 정도로 전 국민들이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취임 당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바로 속도전을 냈습니다. 2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80여 명을 심사를 하고 바로 선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영방송 KBS를 이제 친정부적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친윤석열 인사들로 다 물갈이하면서 KBS 사장을 바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영방송 KBS를 땡융 방송 혹은 완전 망치게 하는
그것이 정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은 MBC밖에 없어요. MBC가 그나마 우리나라 전체 여론 지형에서 거의 90%가 뭐 종편이나 아니면 보수적 성향인데 그나마 공정한 방송으로서 기능은 MBC가 마지막 유일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MBC마저도 KBS처럼 땡륜 방송으로 장악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아예 MBC를 KBS보다 더 못 쓰게 만들거나 아니면 저걸 민간 방송으로 민영화시켜서 민영화. 팔아버리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단추가 일단 MBC 사장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MBC 사장을 바꾸고 민영화할 수 있는 거 싹 민영화 시켜내고 그리고 어떻든 이제 공영방송 MB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하고 시사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구구 유튜버들이 혹은 또 뭐 구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로 싹 시사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어떻든 정부의 윤석열 정권의 입맛대로 MBC를 바꾸겠다. 그러면서 결국 시간이 좀 걸리지만 1, 2년 사이에 민영화여도 YTN도 공영방송적 개념이었는데 완전 민영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노골적 입장을 좀 내보인 거다. 그러면서 이동관 전 위원장부터 포함해서 이인숙 현 위원장까지도 물론 본인은 뭐 한 달 만에 탄핵당하고 일주일 만에 쫓겨나더라도 정권 입장 속에서는 네. 어떻든 MBC를 못 쓰게 만들거나 민영화시켜서 팔아먹는 거에 좀 뭐 주력하는 방식이라면 뭐 이준석이가 뭐 역사적 죄인이 되더라도 정권 차원에서는 전혀 불쌍하지 않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이번에 선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바로 뭐 하루 임명되자마자 네. 바로 2명 한 명도 없었던 이사회 구조에서 딱 2명 구조 2명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들을 싹 그리고 박문진까지 포함해서 이사들을 싹 선임했잖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빨리 나갈 줄 몰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행정기구는 그 형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협의기구의 행정기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일정 부분 결정권을 장관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것들은 협의기구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2인 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2명 체제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2명에 맞게끔 적어도 공영방송, MBC, KBS, 그다음에 EBS 정도는 이사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임명하든지 간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좀 언론 보도가 되길 바란다. 이걸 우리 흔히 방송 장악이라고 독재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윤석열 정부나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 지금 현재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행정 절차거든요. 그럼 80명의 이 이사 후보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서류 심사를 먼저 해요. 심사를 하죠. 80명의 네. 서류 심사를 하는데 2시간 택도 없어요. 하루 종일 이틀은 걸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서류 심사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뭐예요? 면접 심사 통해서 결정해요. 이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고 2시간 말이 2시간이지만 2시간 동안 회의해가지고 결국은 박문진 이사들하고 KBS 이사를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명의 위원이 그 이미 어디선가에 받았을 명단을 그냥 확정하는 회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기 내정된 때문에 인물들이 이거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성격을 떠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행정 절차상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 예. 근데 예. 그렇죠. 저도 보기에는 결국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은 저는 박문진 이사회를 장악하고요. 9명 이사 중에서 여권 인사 6명을 장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박문진을 장악한다는 것은 MBC를 장악하게 대한 뜻이거든요. 엄밀하게 보면. 그러니까 네, 그 네. 관련해서 이 네. MBC 나아가서 또 저희 지역 방송 이 여수 MBC를 포함한 지역 공영 방송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김석 총장님은 여수 MBC 시청자위원회 위원이시죠? 위원일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수 MBC 사장님 어떻든 이제 임기를 채웠죠. 채우고 이제
결국 여수 MBC는 지배 구조가 중앙 MBC가 51%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49%가 물론 이제 여수 MBC는 주식회사니까요. 52%를 중앙 MBC가 가지고 있으면서 MBC 사장이 결국 여수 MBC 사장을 선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중앙 단위의 MBC 사장이 바뀌면 결국은 이 사장이 아마 틀림없이 구구적 생각을 가지고 오거나 방송의 공정성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임명될 거예요. 윤석열 정부 입맛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여수 MBC 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질 건데 어떤 사장이 올지도 눈에 뻔해요. 네. 그러면서 결국 여수 MBC가 지역에서 가졌던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들을 저는 흔들 거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거고 물론 이제 MBC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중앙 단위 전국적인 MBC가 가지는 위상 못지않게 여수 MBC가 가졌던 지역의 시사적인 내용 그리고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었던 다양한 뉴스적 프로그램들이 광고 수입에 의존한다거나 지나치게 그리고 인적 조정도 갈 것이다. 수익을 가져야 되는 구조로 갈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중앙 단위 전체가 민영화된다면 지역 MBC도 민영화의 수순을 철저하게 가질 거라는 좀 뭐랄까 약간 우려.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예.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우려스럽고 총장님. 걱정되는 게 아니라 거의 풍전등화죠. 거의 바람 앞에 불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흔들리는 촛불이죠. 바람 앞에.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사장 교체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고 우리도 여러 차례 경험했잖아요. 그 MBC의 사장이 교체되고 나서 지역 MBC의 어떤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보수화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서 김대희 총장이 말하는 것을 떠나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저는 이 여수 MBC뿐만 아니라 저는 이 라디오 전망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라지나요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이 살려내야죠. 전남 동부 번영에 있는 지켜내야 유일한 합니다. 시사와 관련된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언로들이 차단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걸 넘어서서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국회, 국민 모두가 함께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예. 찾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1990년에 어떻든 민주 언론의 입장을 가지고 노동조합 역사도 한 30년이 넘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역의 공영 방송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어떻든 이 구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서울 MBC 사장이 지역도 결국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종편보다 더 못한 방송으로 만들어 놓고 민영화했을 때 여수 MBC가 어떻든 지역에서 네. 건강한 조직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야당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예고했습니다. 탄핵과 사퇴라는 이 강대강 대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좁은 인력 풀 자체가 문제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 총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좁은 인력 풀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운영하는 이 행정 인력, 그다음에 정부 운영 방식, 그다음에 뭐 장관이랄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 좀 이런 말을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하나의 망상이 좀 드러나는 게 독재적 망상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속도적으로 행정절차를 위반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탄핵 소추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 탄핵 소추가 되는 과정에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탄핵의 어떤 헌재 이걸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업무 중지 기간이 상당 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길어지는 과정에서의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좀 거세질 것 같고 그 6개월이 MBC도 풍전등화했지만 이 정부의 정책과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아니, 왜 이렇게 나라를 망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의 네.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좀 권력을 쥐었으니까 그래 좀 지나치긴 하지만 그래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이해되는 내용을 넘어서는 과정에 좀 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좀 쌓여가고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30년 동안 검사로서 생활을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검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그렇게 판단해왔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검사들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입장을 가지고 이게 사회적 관점,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까? 혹은 물음표를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만큼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과연 검사로서 30년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러한 그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관과 그리고 어떤 정치적 식견과 이런 판단을
용인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했잖아요. 결국 네네. 이 자업자득이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네. 어떻든 검사가 과연 세상을 우려스러운 시각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 속에서 그 좁은 인력풀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최악의 알겠습니다. 좀 정권을 국민들은 경험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네. 네, 이와 함께 김문수 경제사회위원장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석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이분을 자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제사회위원장 하면서 그 노동관계랄지 노동을 폄하하고 노조를 폄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국회에 출석을 해도 거의 뭐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입만 열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극우적 발언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해놨으니 앞으로 이 정부와 노동관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강대강으로 갈 상당히 이제 사회적 불안에 씨앗을 심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청문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런 식의 인사는 좀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그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조항은 노동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33조는 노동에 대한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들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헌법 제33조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가 고용노동부예요. 네. 그럼 고용노동부는 기재부라든가 뭐 문화관광부라든가 뭐 산업통상자원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가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특히 김문수 지명자는 경기도지사 이후에 태극기 집회에서 최선봉에 섰고 가장 구구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를 거의 뭐 불법화하고 김정일 뭐 거의 뭐 추종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민주노총을 혐오하는 이런 사람인데요. 네. 과연 이런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히는 그 용감함, 그 이 대범함, 또 그것을 노동을 정상화시킨다고 판단하는 이 대통령과 또 거기에 수긍하는 이 고용노동부 70먹은 70 중반이죠. 이 김문수 장관 지명자를 놓고 어떻든 국민의힘에서는 뭐 좋은 사람을 심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말 그대로 좀 의의가 없는 상황,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 후보자 역시 그 과거의 발언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소방서 갑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노동계와 야당의 공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임명될 가능성은 지금 높은 상황이고인데 고용노동 정책의 변화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고용노동 정책의 변화는 윤 정부 들어와서도 상당 부분 노동정책 관련된 후퇴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지난번 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그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랄지 어떤 노동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그 뭐 인식 자체가 너무 이념화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부추기고 있는 사람이 저는 김문수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의 후보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노동 탄압의 방식이 기업도 그렇고 어떻게 되냐면 파업을 일으키고 나면 어차피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에게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노랑봉투법이랄지 이런 게 좀 제기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손해배상 폭탄이 이 노조의 파업을 막는 특효약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좀 대단히 말도 안 되는 극우적 발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고용노동의 정책에 지금 현재도 굉장히 뒷걸음질 쳐져 있기 때문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지명을 철회해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탁드리고 네, 임명이 되면 더 후퇴할 것이다. 네네네. 네. 후퇴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선진 사회에서 가져야 될 노동과 그다음에 기업과의 관계 문제에서도 기업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노동 정책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건 국제적 기준도
어기게 될 것이고 그랬을 네. 경우에 국제적 위상도 상당히 떨어지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예. 앞으로 정책 변화와 함께 지역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도 같이 풀어주시죠. 일단은 김문수 내정자가 결국 이제 장관 임명되면 그동안의 경사 노위뿐만 아니라 평소에 김문수 지명자의 노동 정책이 원칙이 있어요. 그 정년, 고용 연장 그리고 정규직 이걸 굉장히 극혐하는 발언을 쉽게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정규직은 최대한 줄이고 비정규직 내지 계약직 형태에 늘릴 거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국민연금 65세 나오면서 정년 연장 이야기가 모든 직장에 이야기되잖아요.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도 60세에서 62, 3세,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말들이 나왔는데 고용노동부가 이걸 함부로 깰 거다. 그리고 정규직화된 흐름들을 계약직화 많이 전환시킬 거고요. 기업 자율에 맡겨서. 예. 그리고 정년 연장은 사라질 거다. 사라지고 더욱더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비정규직 그리고 낮은 임금 체제를 만들 거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도 10,000원대로 가지만 이건 이제 앞으로는 올리기 힘들 거다. 김문수 장관 체제에는 이리 되면서 결국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노동조합도 여기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앞장서서 정규직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들을 축소해 나가고 고용연장도 반대하고 그리고 사측의 입장들을 중히 여기는 노동정책이라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가장 반대할 건데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더 많을 거고 정부는 반감하고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강력하게 해나가는 극한적 대립이 저는 노동 현장 단위에 일어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지역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전남 동북권 지금 산업도시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이 많이 결성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남 지역은 전남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극한 대립이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산업계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 있는 데다가 뭐 아리백부터 기후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고용노동의 환경 변화 또는 뭐 어떤 집단 해고랄지 아니면 임금 삭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눈을 보듯이 뻔할 텐데 만약에 그 노사 간의 관계가 뭔가 협력적 관계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김문수 후보자라는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만들어서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뒤로 후퇴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사측에서는 노동자들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정부의 기댈 정부 가능성이 상당히 쪽에. 높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하반기 또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춘투 뭐 추투 이 과정에서의 극단적 어떤 대립이 우리 지역 현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저께도 저희도 이제 그 노동조합 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회사마다 지금 석유화학이나 철강 쪽이 어려워요. 네. 어려우니까 정규직 자리를 사내 하청 내지 협력업체화 시키고요. 객관시켜내고 정부가 오히려 하지 말아라고 해야 될 걸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상황 속에서 예. 노동조합도 앞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이제 네, 걱정스러운 많은 분들이 예견되어 있는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려하고 있는 네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근 대통령 인사에 대한 총평과 함께 지역에 미칠 영향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공영방송이라도 꼭 지킵시다 우리가.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